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행동 지도 역량 키우기 연수 진행을 맡은 고경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생활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교육계에서 뉴스거리가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생활지도, 학교 분야과 많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로 5년차 생활부장하고 있고 또 3년차 교육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새로운 사안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도 제가 1년차 담임이었던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학부모 문자 메시지를 받고 환경부장님께 달려가서 말씀 주시는 거를 다 받아 적고 또 그 문구를 한참 곱씹으며 연습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참 하다가 전화를 했던 제가 지금은 또 다른 선생님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기도 하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해결까지를 도와드린 제 모습이 또 새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배우고 다양하게 시도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이어나가다 보면 생활지도도 교육의 한 영역일 뿐이구나 하고 안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생활지도를 통해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행복과 보람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연수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문제 자체를 잘 보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행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 오늘 살펴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 행동을 어떤 식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문제 행동 지도를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걸 계속 내면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사례 분석입니다. 문제 행동 지도 사례를 분석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를 살펴보고 선생님들도 직접 문제 행동, 내 문제 행동 지도를 분석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행동 인식 전환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때때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 행동을 만나곤 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수업의 질서, 학급의 질서는 파괴되고 수업의 흐름은 끊기고 교사는 피로감과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사 안에서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학생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학생을 향한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실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의 문제 행동 지도를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어적 태도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각을 전환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통찰을 빌려보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은 좋음을 지향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좋음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문제 행동도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음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행동과 이 문제 행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좋음을 추구하는 방식이 미숙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학생들이 흔히 보여주는 문제 행동을 보면서 그 안에는 어떤 조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을 제가 좀 넣어봤는데요. 교실에 항상 있습니다. 친구들이 싫다고 하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친구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친구와 관계 맺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누군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수업 활동, 과제를 거부하는 친구는 어떨까요? 무책임하고 게을러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 실패를 피하고 싶어. 실패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이 깎이는 것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수업 중에 계속 얘기하고 싶은 친구, 수업 방해하는 것 같고 산만해 보이지만 다른 친구와 관계 맺고 싶고 또 수업에서 느껴지는 이 지루함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되면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이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행동의 결과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들은 이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비난받거나 때로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의 문제 행동에 담긴 학생의 의도와 이 문제 행동의 결과가 학생들에게도 당혹스러운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문제 행동 지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 행동의 원인이 학생의 악의가 아니라 좋음을 추구하는 방식의 미숙함이구나라고 이야기되면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은요 교사를 힘들게 하는 적대적 대상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있는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은요 교사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지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도움 요청 신호로 보이고요. 그럼 교사의 지도 목표는 문제 행동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이 좋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추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사의 역할은 통제자에서 조언자, 지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과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좋음을 추구하는 학생의 욕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욕구가 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흐르는 것에 막거나 그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댐 같은 걸로 막아놔도 그냥 무한정 막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방류해야 되고 계속 막고 있으면 넘쳐 흐릅니다. 저는 욕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욕구가 있을 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바꿔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욕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욕구는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행동을 다루면서 욕구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욕구가 마치 문제 행동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인 것도 맞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이 무언가를 배워나가기 위한 성장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는 중립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좋음을 추구하는 과정이 항상 좋음이라는 결과로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의 흐름도 제대로 된 물길을 따라 흐르지 못하면 어딘가에 고여서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물길이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물이 제대로 된 물길을 따라 흘러야 바다라는 목적지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가 제대로 된 물길을 따라 흘러야 학생이 원했던 좋음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행동 지도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행동 지도에서 교사의 역할은 저는 이 욕구가 올바른 물길을 따라 흐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흐르는 물을 볼 때 이 물길을 제대로 바꿔주려면 뭘 살펴봐야 될까요? 저는 주변 지형을 잘 살펴봐야 올바른 물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행동 지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구가 흐르는 올바른 물길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욕구가 흐르는 주변 지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할 때, 이 지형 분석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세 가지 관점과 제가 많이 만났던 사례들을 유형화한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제 경험에서 많았던 사례들 그냥 유형화한 거기 때문에 처음 문제행동 지도를 하실 때 참고하는 틀로 쓰시고 이걸 선생님 나름대로 경험에 쌓아 나가시면서 선생님들만의 문제행동 지도의 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관점은 첫 번째, 학생의 특성, 두 번째, 가정 환경, 세 번째, 또래 집단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학생의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유형은 과민 반응형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세상은 나에게 적대적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가 아닌 친구들의 작은 속상임,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에도 나를 욕해, 나를 째려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공격으로 오해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된다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격받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돼. 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이 이유 없이 공격받다 보면 친구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럼 처음에는 상상만 했던 적대적인 상황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요, 일상적인 행동과 공격 행동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 친구는 다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이 새로운 기준을 주는 거죠. 아, 나 지금 공격이라고 느껴. 그런데 이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공격 행동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행동이 명확하게 어떤 건 일상적인 행동이다, 어떤 건 공격 행동이다 딱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호한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귓속말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사실 문제 행동이 심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모호한 행동을 대부분 많이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을 하실 때 그냥 선생님이 야, 우리 교실에서 귓속말 안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은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학생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나름대로의 설명,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감정 표현 방법 익히기입니다. 이 학생들은 평소에 혼자서 이미 굉장히 불안해했기 때문에 표현될 때 그 예민함이 과격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이 예민함도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수용이 되기도 하고 배척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적절한 타이밍에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연습까지 해줘야 됩니다. 방법만 알려주는 학생들은 절대 못해요. 같이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전달법 하세요. 그냥 나전달법. 사실 나전달법 1년 내내 해도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나전달법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형은 회피철수형입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고 노력해도 실패할 것이다. 어차피 안 되니까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간혹 쉬는 시간에는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있어요. 99%의 이 유형입니다. 내가 자신 없는 분야에서 엄청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사실 그냥 조용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용히 선생님은 결국 나한테 이만큼밖에 기대 안 하는구나. 오늘도 난 결국 이거 못했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 자아인식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주고 성공 경험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낮은 난이도의 성공 보장 과제를 제공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요. 단계적 학습 설계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단계적 학습 설계는 커다란 덩어리의 과제를 작은 단위의 여러 과제들로 쪼개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게 되면 개별 과제의 난이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또 전체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그 일부 과제에서 성공 경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유능감을 회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저항 도전형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교사의 설명이나 지시를 억지로 반박하는 도전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적어봤는데요.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수준이에요.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 전에 부상 예방을 위해서 우리 꼭 준비 운동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준비 운동 해도 다치던데요?
준비운동 꼭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계속 극단적인 사이를 들어가면서. 이 학생들은 이런 교사와의 기싸움을 통해서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급적 개별적인 상황에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의 행동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증명하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1대1 상황에서는 그 행위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내가 굳이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하면서까지 막 도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훨씬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적 분리와 원칙적 대응입니다. 학생이 하는 행동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감정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학생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감정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학교나 학급의 규칙을 기반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동등한 위치에 서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욕구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앞에 두 가지는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 행동을 일단 막아놓은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 학생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규칙 안에서 선생님이 먼저 이거 선택해봐, 이거 선택해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교사가 허용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자율성과 통제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혹시 뭐 그냥 예시를 들어보자면 되게 별거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굳이 선생님이 주제 꼭 정하지 말고 너가 그리고 싶은 주제 뭐 그리고 싶니? 그래? 그거 좋다. 너 그리고 싶은 거 그려봐. 뭘로 그리고 싶니? 오늘 사인펜만 써야 돼 이게 아니라 너 크레파스 쓰고 싶어? 그럼 크레파스로 그려보자. 그냥 이런 선택권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갖고 싶은데. 네. 준비 운동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네. 어떤 선택권을 줄 수 있을까요? 제한된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준비 운동 안 하고 싶어? 안 해도 돼. 근데 대신 체육 활동은 못 해. 왜 선택지죠? 선생님이 무조건 준비 운동 해야 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지를 줬어요. 준비 운동 안 하고 싶으면 너 안 해도 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대신에 체육 활동은 할 수 없어. 위험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지가 아닌 것 같나요? 선택지입니다. 선생님은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줄 수 있어. 다만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는 없어. 규칙 안에서 선택지를 부여하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유형입니다. 부주의 충동형인데요. 생활 수칙을 어기거나 이 학생들은 이제 생활 수칙을 계속 반복해서 어기고 수업의 맥락을 반복적으로 놓칩니다. 되게 짜증나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은요, 생각보다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나 반항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보통 주의력이 낮고 충동성이 높은 기질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길러줘야 된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학생들에게 자율성 부여해주면 그냥 내가 널 앞으로 계속 혼낼 거야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오히려 행동을 구조화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급에서 선생님이 꼭 챙기셔야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자율성에 맡기지 마세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다 함께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저희 교실에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교실에 이제 학급 생활에서 주로 이제 있는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행동 구조화를 위해서 저는 3월 내내 이걸 계속 읽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자 얘들아 오늘 아침에 선생님하고 인사했니? 그리고 핸드폰처럼 끄고 가방 꺼야지. 오늘 교과서 준비했니? 그리고 뭐 이렇게 다들 자리에 앉았나 볼까?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어떡할까요? 와 잘했다. 못했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내일은 더 잘해보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구조화해 주는 겁니다. 저는 아침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렇게 학교 시간까지 다 해놓고 3월은 계속 학생들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 신호를 활용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각적 안내판을 만들거나 미리 약속된 제스처를 이렇게 학생하고 약속을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효과는 학생이 교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교사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 안내판을 보고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쨌든 기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사가 그 학생의 특성을 알고 있어도요, 계속 말하다 보면 화나고 지치고요. 학생도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거 알아도 계속 지적받으면 속상하고 창피합니다. 이럴 때 약속된 제스처나 시합전 안내판이 있으면 조용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학생이 조용히 자신의 실수를 성찰하고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관점은 가정 환경입니다. 우리가 좀 가정 환경에서 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없으면 굳이 억지로 살필 필요가 없는데 뭔가 문제 행동이 있다면 좀 가정 환경은 어떤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결핍 또는 경제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물질적 결핍이나 학생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는데, 물질적 결핍은 그냥 먹고 자는 거, 기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먹는 게 걱정이고 자는 게 걱정인데 학교 생활에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요? 두 번째는 심리적 위축입니다. 내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경험을 반복하거든요, 이 아이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으면 나는 좋은 걸 얻지 못할 거야. 이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질적 결핍은 그냥 생활 안정을 일단 지원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교사 차원의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 자원이나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연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심리적 위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사의 지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신념에 대한 발례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 여건이 이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에 대해서 그 발례를 선생님이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관계입니다. 보통 부부 갈등이나 이혼 재혼 상황에서의 가정 재편 상황인데요. 좀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놓이게 되면은 가정에서 편안해야 되는데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쉴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피로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적어지거나 의사소통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내용의 의사소통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감정 표현 방법의 습득 기회가 부족하고 경험은 되게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당연히 감정 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학생들은요, 가정과 학교를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거꾸로예요, 다른 학생들하고 반대로.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집에서 해소한다면은 이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를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학생을 특별 대우하고 이 학생만 다 용인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학급에서는 내가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잘 지키면 긴장하고 있을 필요는 없구나. 학급에서 친구와 갈등이 있고 이럴 때 가정과는 다르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구나, 이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교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학교에서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 학생의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거죠. 건강한 감정 표현 방법 익히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감정 표현 방법을 익힐 기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양육 태도인데요. 또 양육 태도에 따라서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나눠져요. 첫 번째는 과잉 통제와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작용하는 기전은 조금 다른데 결과는 비슷합니다. 과잉 통제를 받는 아이는요, 항상 보호자가 다 결정을 해야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꼭두각시야. 이런 신념을 갖게 되고요. 과잉 기대를 받는 학생은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어차피 나는 저 높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어. 내가 이거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자율성을 잃어버립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주거나 소극적 반응을 보여줘요. 여기서 제가
굳이 소극적 반응이라고 쓴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잉 통제는 학교 가정하고 연계가 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학교에서 규칙 안에서 자율성 부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성취한 보람을 느끼게 되면 좀 열정이 되살아나거든요. 과잉 기대를 받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대를 반드시 네가 충족시킬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해주고 그 기대 자체를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진짜 이 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냥 학부모 상담을 합니다.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선생님이 이걸 좀 학부모님께 얘기해도 될까?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제가 전화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데 좀 그런 부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천천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근데 제가 평생 해줄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아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느끼는 부담을 표현하는 거를 역할극 같은 걸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해줍니다. 너가 한번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쌤하고 좀 연습을 해보고 집에 가서 얘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 양육 태도는요, 방임과 무관심입니다. 집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고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빨리 얻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띄는 부적절한 행동들을 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행동은 사실 운이 좋으면 주목받는 거고 운이 나쁘면 주목 못 받거든요. 그런데 나쁜 행동은요, 피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럴 때는 학생이 자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 양육 태도는요, 일관성 부재입니다. 어떤 거냐면 같은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인데 보호자가 야 A 했어야지, B 했어야지, 야 C로 하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내가 규칙 이해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한 게 무슨 의미 있어? 어차피 바뀔 건데 내가 이거 이해하려는 거 그냥 시간 낭비야. 규칙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라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요, 그냥 일관된 규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미 신념이 형성됐잖아요. 그럼 내가 일관성 있게 규칙을 적용만 하면은 이 학생은 그걸 모릅니다. 알려줘야 돼요. 규칙을 적용하고 선생님은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 이래서 이런 거야, 그거랑 비슷하지, 이래서 이랬던 거야 라고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학생이 어느 순간 이제 처음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행동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 연결고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걸 이해하고 지키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규칙에 대한 신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관점입니다. 또래 집단에 대한 태도거든요. 첫 번째 유형은 고립 위축형입니다. 이 친구들은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상처뿐이야. 내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나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다 나를 공격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성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고요.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관계 실패할 거니까 애초에 관계에 안 맺을래로 가버립니다. 반면에 이 학생들은 계속 교사 주변을 맴돌아요. 왜냐? 관계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교사는 이 관계를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나는 얘 싫다고 해서 난 너랑 교사 학생 안 할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사를 통해서 관계 욕구를 해소하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는 되는데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가 1차적인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일관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문제는 학생이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교사가 능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일과 시간에 너만의 선생님이 아니라 모두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의 얘기만을 들어주기 좀 어려워. 근데 선생님도 너와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 너와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거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세하고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그날 하루의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내가 이미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학생과 더 좋은 소통을 나눠 주는 쪽으로 하시면 선생님들도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안전한 관계를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기질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친구, 없으면 좀 이해심이 많고 수용성이 높은 친구 한두 명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친구들이 억지로 놀아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구축을 해주는 친구들에게는 되게 많은 강화,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격려와 강화, 너희들이 정말 이거 대단한 걸 하는 거다, 이런 강화가 필요하고요. 이 학생들이 무조건 맞춰주라고 하면 지쳐요. 이 관계를 구축하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도 너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친구들의 이야기도 좀 더 들어주고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친구들이 좀 양보하고 이런 거는 너가 해줘야 돼. 대신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그 친구가 잘 지낼 수 있다고 약속할게. 이런 식으로 그 친구도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비공개적으로 학급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다르죠? 비공개적이에요. 왜냐? 이 친구들은 드러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공개적으로 그냥 학급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교사와 대화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 친구들도 분명히 이거에서 큰 도움을 얻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학급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달리 조금 더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본인의 신념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공격적 관심 추구형인데요. 이 친구들은 자기 입장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여러 번 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좋아. 내가 좋게 갔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관심 없다 이거지. 그럼 부정적인 시선으로 날 봐봐. 라고 하면서 과도한 순환을 일으키거나 정말 별것 아닌 걸로 시비를 거는데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끄는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요. 나는 연결되고 싶은 욕구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단절감을 줬던 너희들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보복 심리가 함께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먼저 일단 이 욕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 학생이 실제로 그렇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든 어쨌든 그 내면의 감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감정은 수용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수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대안적 표현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뭐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선생님하고 놀고 싶어요. 이 친구하고 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놀자고 안 해요. 그러면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얘랑 놀고 싶은데 나한테 놀자고 안 해? 야!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고 싶어? 그럼 내가 먼저 가서 놀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놀자고 했는데 거절했어? 그럼 욕하는 게 아니라 나 너랑 놀자고 하는데 네가 거절하니까 속상해 라고 감정 표현하고 왜 나랑 안 놀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면 물론 과정이 되게 어렵죠. 교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유가 비합리적이에요. 일종의 따돌림이에요. 그때는 교사가 이 학생의 편에서 야 교실에서는 그렇게 친구를 차별하면 안 되지 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어쨌든 연결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학급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서 긍정적으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적 동조형이에요.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이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또래 집단의 분위기는요, 냉소적인 태도. 선생님이 막 뭐 하자고 했을 때 되게 시큰둥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학급의 규칙을 위반하는 게 되게 멋지다고 통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지켜보면요 생각보다 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거부감보다 또래 집단에서의 인정 욕구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소해줘야겠죠?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손익분석 대화라고 하는데 손익분석 대화를 통한 가치 재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알려주는 거죠. 과연 너한테 좋은 것만 있을까? 우리가 너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손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학생이 지금 고평가하고 있는 나쁜 가치는 저평가할 수 있게 유도하고 학생이 저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가치들을 고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에게 방향만 알려주면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줘야 돼요. 학생이 인정 욕구를 원하잖아요. 그럼 인정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긍정적 대안을 찾아줘야 됩니다. 교사가 찾고 갑자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실에서 내가 인정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행동이 있을까? 그걸 찾으면은 그걸 되게 과정에서 주목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채우고 싶은 인정 욕구를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으로 저걸로도 채울 수 있겠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선택지가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근데 해보면 부적절한 행동은 막 선생님하고 관계도 나빠지고 혼나고 이러는데 이걸 하면은 인정도 받고 선생님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되게 고마워해. 그럼 흐름이 바뀌는 거죠. 어떤 문제 행동 지도든 마찬가지지만 내가 뭘 하면 한 번에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흐름을 바꿔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것도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은요.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요구를 거절 못해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도 건강하게 표현 못합니다. 억지로 계속 참다 못해 과격하게 표현되거나 이 친구들은 계속 맞춰주니까 겉으로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불만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일단 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뭘까? 선생님 좋은 관계가 뭘까요? 갈등이 없으면 좋은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는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갈등이라는 건 항상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근데 그게 없으면 불안하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지만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잘 해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안정됩니다. 그럼 이 좋은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면 그럼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친구에게 그냥 계속 맞춰주는 게 좋은 행동일까?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되고요. 인식만 바꾸면 실천 안 된다고 했죠. 이 학생이 잘 못하는 거, 요구를 거절하는 법하고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연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는 너한테 여기까지만 허용해 줄 거야 라는 건강한 경계 설정을 지원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이 경계 설정이라는 건요. 내가 상대에게 느끼는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비난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싸움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건강한 경계 설정을 처음 할 때는 교사가 옆에서 중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공격적인 말이나 비난이 나왔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욕구를 꺼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귀찮고 내가 잘 중재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거 그냥 방치하잖아요. 이거 첫 번째 실패하고 나면 더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애초에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것조차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처음에 성공적인 경험을 만들어주시고 그거에 학생이 만족하게 되면 학생이 이제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되게 좋네. 선생님 그때 어떻게 했었지? 이러면서 자 여기까지 제가 주로 살펴보는 지형 분석을 위해 욕구의 지형 분석을 위한 관점과 유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교육 방법을 쓴다고 해서 모든 교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이 A라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되게 쉽고 잘 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다른 선생님은 그게 되게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행동 지도를 하는 주체는 교사예요. 그래서 문제행동 지도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유형을 한 거예요.
한 선생님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걸로는 재단이 되지 않는 교사의 유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써주세요. 첫 번째는 구조 규칙 지향 행위입니다. 저도 좀 여기에 가까운데 일관된 규칙, 명확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생님은 항상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되게 무서운 선생님인데도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혼나도 알고 맞거든. 내가 맞을 걸 알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하든 아니든 선생님의 반응이 예상이 되니까 훨씬 편안하게 느끼고요.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되게 공정하다라고 아이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선생님 스스로가 이 명확한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실성, 모델링이 또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이런 위험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비효율성 편향과 절차적 경직성인데요. 자기는 성실하게 막 뭘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주의나 충동성 같은 기질을 얘 의도적으로 게으르네, 안 하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규칙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해 하다 보니까 얘 나름대로는 그날의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 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알바야? 근데 너 규칙 어겼잖아. 그런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구성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잘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무기력해지거나 비협조적이 됩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더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계공감 지향 행위입니다. 요즘에 좀 이런 거를 지향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용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학생과 정서적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단은 따뜻하잖아요. 저도 이런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인데도 기분 좋아요.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충만해지고요. 내가 뭔가 나 훌륭한 교사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막 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나면은 그래 내가 그래도 이런 것도 해주고 훌륭한 교사지 이렇게 자존감이 지켜집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앞으로 되게 깊이 형성이 되고요. 내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정서적 위기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관계는요,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좋은 관계가 너무 아까워. 망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순간에 교육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생의 감정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율창의 지향형인데요. 이 선생님들은 학생의 주도성, 다양한 선택권,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 주도성이 강화되고요. 수평적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좀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말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더 좋은 의견 낼 수 있어. 선생님이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두 가지 위험 요인이 또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방성인데 나쁘게 말하면 일관성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학생의 특성에서 과민 반응이에요. 이 친구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계속 바뀌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아까 부주의 충동형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게 되게 힘든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도 학급의 적응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건의 붕괴입니다. 선생님의 열린 태도를 친구와 같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진지하게 지도를 할 때도 되게 가볍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재설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연수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수를 듣고 나신 선생님들의 상태는 이제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면 오늘 연수를 배웠죠? 선생님 나름대로 느끼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내가 이거 안 해봤으니까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상태로 넘어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년에 내 학급을 딱 받게 된다. 그럼 지금 이 내용 절대 적용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지식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문제 행동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연습할까? 바로 내가 이미 했었던 문제 행동 지도를 복기해보면서 분석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지식을 내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세 선생님의 문제행동 지도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세 가지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연수 내용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어떤 관점이 활용되었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가정 환경 봤을 때 되게 평범한 가정일 수 있잖아요. 꼭 그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례 분석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적절한 지도인가 부적절한 지도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 지도가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해봤는데 잘 됐어. 그럼 다음 비슷한 상황에서 이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못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이걸 적용했던 것도 기억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지도했든 못 지도했든 나는 왜 이렇게 지도했었지? 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도가 효과적이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 지도가 효과적이었을까? 비효과적이었다면 난 이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거 비효과적이었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선생님 중에서 안녕하세요. 한 분이 이제 오늘 일정 때문에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주셨거든요. 그거 보고 다른 두 선생님의 사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례 소개를 맡은 이선재입니다. 먼저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뵀어야 했는데 소리가 좀 작나요? 사정으로 인해 녹화본으로 만나 뵙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사례 설명에 앞서 저와 저희 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송파구에 있는 문현초에서 근무하는 2년차 교사입니다. 24년에는 3학년을, 25년에는 2학년 담임을 맡아 21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학년, 또 저희 반 아이들은 확실히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순수하고 마음씨 착한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작년 아이들과 비교해 보거나 또 동학년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악하거나 인성 자체가 못됐거나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다수라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소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소개할 사례가 이 소수의 아이 중 한 명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학급 긍정 신고함에서 욕설 쪽지가 발견된 사건인데요. 먼저 학급 긍정 신고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학생들이 서로 칭찬할 거를 찾아서 쪽지에 적은 다음 긍정 신고함 안에 넣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투리 시간에 그 안에 있는 쪽지를 읽어주면 학급에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반 아이들이 정말 마음씨가 착해서 좀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엄질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친구에 대한 칭찬을 가득 적어서 넣어주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쪽지를 읽으려고 펴보니 시발놈이라고 적혀있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사실 저는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쪽지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적었는지 너무 알겠었습니다. 2학년 학생이 이 정도의 욕설을 사용하는 게 흔치 않은데 저희 반에 딱 한 명 있기도 하고 글씨체나 쪽지가 적혀있는 종이가 너무나도 그 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짧은 시간 고민했을 때 최선의 선택은 무시,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찝찝한 거죠.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싶어서 저는 동학년 선생님들로부터 조언을 얻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카리스마 부장님이십니다. 같은 동료 교사인 제가 봐도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시는데요. 구조, 규칙, 지향형에 가까우셨습니다. 이 부장님께서는 그 학생은 교사에 대한 도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로 불러서 크게 혼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명예퇴직을 하시는 따뜻하고 단호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엄마 같은 스타일, 구조규칙 지향형과 관계공감 지향형이 섞여있는 스타일인 것처럼 보이십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이건 교사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선생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무시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시는 라포가 가득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관계 공감 지향형에 가까워 보이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은 자기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실 것 같나요? 어떤 선생님의 조언에 중점을 두고 참고할지 이 학생과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생 4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약한 저항 도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해 본 것이죠. 제가 거의 확신하고 있는 그 학생은 선을 슬쩍 넘어보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일례로 수업 시간에 큐브를 만지면서 큐브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를 쓱 보고 있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큐브를 만지면 선생님이 어떻게 대응하지? 하고 지켜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저항 도전형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약한 행동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환경입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생, 중학생 형이 있으며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그래서 늘 또래에 비해서 비서고 사형이 조금 빨랐습니다. 앞서 제가 이 학생을 거의 확신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반 특성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모방할 위험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 아이들끼리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알려주지 같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욕이 담긴 쪽지가 있다는 것을 전체 학생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역효과로 나도 익명이 돼서 저는 쪽지 써봐야지 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 특성입니다. 저는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 중요한 관계 공감 지향형 교사입니다. 제가 거의 95% 확신하고 있는 학생이 혹시라도 아니면 그 학생을 특정해서 지도했을 때 제가 얻을 손해가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못 믿네, 혹은 아이들은 섣불리 선생님이 판단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카리스마 있는 교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래 압력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저버릴 수 있으며 친구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새로운 물길은 세 번째 선생님의 조언이었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해당 학생이 아예 안 걸렸네 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말로 언급하지는 않되 해당 학생을 주로 바라보면서 시선으로 제 의도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건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쪽지를 잘 보관했습니다. 학생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과 협력하여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가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되겠죠. 이 새로운 물길을 언제 안내할지 고민하다가 그래, 다음번 신고함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신고함서 쪽지를 읽고 있었는데 또 같은 종이, 같은 글씨체로 쓴 개새끼라는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생활지도를 하게 된 셈이죠. 결과는 다행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쪽지 써서 낼 수 있어? 라면서 대신 화를 내주었고
해당 학생은 조용히 아래만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다행히 같은 내용의 쪽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니 저는 나름 새로운 물길을 잘 안내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물길만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들도 제 사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또 해당 학생의 지형에 맞게 새로운 물길들을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규림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생활교육 안녕하세요. 두 번째 생활교육 사례 분석을 어제도 그랬는데 그냥 다시 돌아오니까 얘가 대기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마우스가 늘 그냥 설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생활교육 사례 분석을 맡은 가락초 2학 올해로 3년차 되는 교사 이규림입니다. 저는 기간제 경험이나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목소리 괜찮아요. 네, 저는 기간제 경험이나 시간 강사를 할 경험이 없이 바로 2월에 졸업하자마자 3월 발령을 받았었고 올해 이제 3년차가 되어서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지도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차 발령 1년차 때는 5학년 학생을 2년차 때는 6학년 학생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들을 맡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저는 제가 좀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반마다 학생의 특성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이렇게 해마다 학생의 특성이 달라지고 그때마다 제가 여러 선배 교사님들께 조언을 얻었을 때 정말 하나의 문제 행동을 보는 교사의 관점이 정말 다 다르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은 이렇게 계속 매년 달라지고 또 교사마다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다르다 보니 저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생활 지도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현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생활 지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같이 저희 작년에 제가 겪었던 정말 고민이 많았던 생활교육 사례를 함께 듣고 분석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교직 생활에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생활지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워서 선배 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다양한 시각을 쌓았습니다. 그때 여러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들 중 저희 특성에 맞게 또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제가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변형해서 왜 이렇게 개선된 대처 방안을 선택했는지 이 방안을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경우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우리 반 지형 살피기 중에서 저는 오늘 특히 학생의 특성과 저희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조언을 받은 것들 중 왜 개선된 대처 방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즉 학생의 특성과 교사의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사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사안 소개에 앞서서 말씀드릴 우리 반 교실의 특성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이
반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과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급의 주요한 결정 사항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체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도 아이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제가 교사로서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화이트보드에 쭉 적은 다음에 다수결로 투표해서 이번 주는 이거, 다음 주는 이거 이렇게 투표 순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을 보았을 때 좀 자율 창의 지향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과의 라포를 매우 중시하는데 제가 아이들과 쉬는 시간에도 최대한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수시로 불러서 상담을 하거나 아이 표정이 좀 좋지 않으면 따로 불러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등 학생들과의 라포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런 쌓은 라포를 바탕으로 학생과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오늘 학급 규칙을 어겼으면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예뻐하는데 어떻게 너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와 같은 말을 하면서 관계 공감 지향형 교사의 특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특성인데요. 우리 반 아이들은 6학년 아이들이고 23명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 지도에 잘 따라와주고 우호적입니다. 학기 초반에 좀 비우호적인 특성을 보였던 학생들도 많이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딱 2명의 여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 여학생들은 다른 여학생들이 화장실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에 대한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와서 화장실에서 귓속말하는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과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10월 말에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드민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11월 초까지만 하자. 너무 추워지니까. 그래서 옷 따뜻하게 입고 와 라고 안내를 했을 때 감기 걸리는데 엄마한테 전화나 알아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좀 저항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는 반 모두가 기피하는 남학생 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여학생 2명과 별이는 앞으로 설명해드릴 사안 소개에서 조금 중심인물로 등장하니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사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비우호적인 여학생 2명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희 반은 지금 자리 대형이 남녀 짝대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여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툭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 자리 좀 시형대형으로 앉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주고 너희 의견을 존중하지만 선생님은 너희 둘만의 의견으로 그렇게 해줄 순 없어.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점심시간에 다수결로 투표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점심시간에 다수결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시험 대형이 아닌 기존의 짝대형을 유지하자는 투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그냥 평화롭고 평소와 같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 정말 평화롭게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일이 여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저에게 비우호적인 여학생 2명을 앞으로 A무리라고 부르고 이들과 부딪혔던 3명의 여학생들을 B무리라고 부르겠습니다. A무리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화장실인 것 같아요. 가서 야 짝대만 선택한 애들 걔네들 다 별이랑 짝이나 내라. 걔네들 남미 세워가지고 옆에 짝꿍 남자랑 안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별이랑 짝이나 돼버려라 라고 하자 이 비무리 여학생들을 다 짝대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살짝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무리 여학생들이 야 쟤네들 들은 것 같은데? 뭐 들으라고 해. 전애들 들으라고 한 소린데 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B무리 여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또 그대로 우리 반 한 남학생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야 A무리 애들이 우리 욕을 하더라 라고. 이 남학생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그대로 A무리에게 가서 야 너네들 B무리 욕했냐? 너네들 욕했다고 하던데? 라고 또 전달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또 A무리는 태블릿 PC를 저희 반에 본인이 각자 가져가게 하는데 자신과 같이 시험 대형을 투표해준 여학생들에게만 태블릿 PC를 가져다주면서 너희는 특별히 시험 대형에 투표했으니까 우리가 가져다주는 거야 와 같이 좀 편가르기를
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A 무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짝대형 선택한 그 모든 다수를 저격해서 별이랑 짝대라라고 저격을 한 건데 이 세 명은 우리 둘을 딱 저격해서 남학생에게 가서 우리 욕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린 잘못한 게 없다. 우린 걔네를 저격한 게 아니니까. 근데 걔네는 우리를 저격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사과할 건 없고 사과를 받고만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 무리의 아이들은 아니에요 선생님 저 A 무리가 먼저 기분 나쁜 말을 했고 쟤네 들으라고 한 소리야 라고 한 것은 우리를 저격한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남학생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한 건 좀 잘못했어요. 이 부분은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과를 듣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라고 예쁘게 얘기해줍니다. 저는 이 문제를 금요일에 맞닥뜨리고 아이들을 하교를 시킨 뒤에 주말 내내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불러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A 무리는 저에게 이야기한 걸 B 무리는 모르고 B 무리가 얘기한 걸 A 무리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둘 다 선생님 저희가 얘기한 거 비밀이에요. 저쪽이 알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쟤네가 얘기했죠. 그래서 아니야 쟤네 얘기 안 했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주말 내내 얘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정말 미안하지만 옆반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니 통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언니와 한 3시간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월요일에 아이들 1교시에 교과를 보내고 다른 반 선생님 비어있는 선생님 아무나 이렇게 찾아라 해서 쭉 돌려서 비어있는 선생님 반 노크를 해서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다양한 교사들의 시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단호박 선생님의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박 선생님께서는 교사의 권위가 지금 조금 낮은 것 같다. 좀 더 교사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선생님께서는 그 여학생 2명이 저에게 대뜸다가 선생님 저희 자리 좀 바꿔요. 라고 대뜸 툭 이야기한 것부터가 좀 예의가 없다. 예의 있게 선생님 저희 이런 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조금 더 예의 있게 말했으면 모를까 툭 제안했는데 그거를 제안을 받아준 것부터가 좀 문제의 시작인 것 같다. 또한 그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다수결로 붙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장실에서 남의 욕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만 하고 한 이 2명이 문제다. 이 2명만 지도를 하고 이 2명이 3명을 지도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3명은 지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3명을 지도해달라고 해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교사를 본인 입맛대로 휘두르는 것 같다. 그래서 휘둘리지 말아라. 휩쓸리지 말아라. 또한 그 별이랑 짝대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별이에 대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기 때문에 별이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시키는 것으로 지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사탕 선생님이신데요. 사탕 선생님께서는 A무리 B무리 각각 속상하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모두 수용해주고 다 이야기를 들어주라. 그리고 이미 교사와 라포가 깊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니 교사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해서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과할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준 다음 모두 다 함께 이야기하는 사과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언을 바탕으로 저만의 생활지도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단호박 선생님과 사탕 선생님의 조언을 들었을 때 저희 성향과 가장 조금 더 맞아 보이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사탕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사탕 선생님의 방향을 따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과의 라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기존의 방법과 유사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방법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호박 선생님의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호박 선생님의 방법대로만 했을 경우 추후 생기는 문제에서는 저와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계속 단호박 선생님께 찾아가서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의
성향에 좀 더 가까운 사탕 선생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또 사탕 선생님이 아닌 단호박 선생님께도 배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좀 민주적인 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최대한 이거를 학급 경영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교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호함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친절하기만 한 그런 교사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믹스해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계 공감 지향형인 교사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2명, 3명 학생을 각각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속상한 점에 대해서 공감을 각각 해주었습니다. 그런 뒤 각각의 학생과 다 함께 5명이서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사과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였지만 5명 학생 모두가 저희는 그 무리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명, 3명 각각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각각의 입장을 전달해 주도록 할게. 너네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듣고 싶어? 라고 하여 제가 중간에서 무슨 사랑의 박씨처럼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제 교사관으로는 다 함께 이야기를 해야 깊이 있는 사과가 진행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화해로만 끝나면 이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냐면 아이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해결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또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선생님이 다 함께 이야기할 거야 라고 미리 안내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단호박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교사 권위 세우기를 조금 실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두 명의 여학생들에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2명의 여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존중했기 때문에 자리 배치에 대해서 다수결로 한 번 더 투표를 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 다수결의 결과를 또한 존중해줘야 돼. 너희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다시 친구의 뒷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분명한 선을 제시해 주었고 또 자리 배치와 같은 중요한 학급 경영권은 선생님에게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하면서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이 학생에 대해서 모두 선택한 친구들은 다 별이와 짝대버려라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도록 지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행동이 친구가 기분 나쁠 만한 말을 뒤에서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임을 명백하게 A 무리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왜 사과보다는 지도에서 그쳤냐면 별이 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상처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 무리와 B 무리를 지도한 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다시 또 갈등이 있었을 것 같나요? 네, 다행히 잘 해결되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실 제가 계속해서 노력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지도 박람회를 하고 나서 비밀 투표로 열심히 내 설명을 적어준 친구를 쓰게 했습니다. 그때 B무리 여학생 중 한 명이 A무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비밀 투표지만 A무리에게 살짝 가서 야 땡땡이가 너 이름 썼더라. 너 정말 열심히 들었나 봐. 와 같이 누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감을 사는 행동을 뒤에서 나를 좋게 봐주고 있었구나를 주지를 시켜줬고 또 A무리가 B무리에 대해서 조금 양보한 점이 있다면 B무리에 가서 야 이번에 A무리가 이렇게 해줬던데 야 너네 사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봐 와 같이 자꾸 제가
사랑의 박씨처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서로서로 적대감이 있었던 부분이 많이 낮아졌고 나중에는 그냥 평범하게 반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제가 다시 되돌아봤을 때 왜 이 방법이 잘 해결되어 될 수 있었던가, 우리 반이 더 문제가 커지지 않고 잘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었던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학생의 특성 중 저항 도전형인 A 무리의 여학생들에게 제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공감해주고 너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점은 어때? 와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제 이야기를 한 점이 아이들의 좀 반항심이나 저항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수결로 투표하는 창의 자율 지향형인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반이 항상 다수결로 투표한 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원치 않는 결과더라도 항상 따라야 한다는 정확한 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시를 해주었고, 그럼에도 선생님은 선택권을 최대한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반의 자리 배치와 같은 중요한 학급 결정 운영권은 사실 선생님에게 있다는 것도 한번 말해주면서 이런 학생의 특성과 교사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리스크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갈등이 잘 해결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선배 교사님들께 받은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반에 적용될 수 있는 학생의 특성, 저희 특성을 생각해서 개선된 대처 방안을 선택하였고 이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직 생활에서 많은 생각지 못한 별별 생활 지도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마다 어떤 우리 반의 지형이 있는지, 내가 어떤 새로운 물길을 열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사회 분석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 언주초등학교 교사 김민지입니다. 네, 저는 2024학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2024학년도 그리고 2025학년도 연달아서 2년 연속으로 4학년을 담당을 했고요.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문제 행동은 제가 신규 발령 시절에 2024학년도에 만났던 김땡땡이라는 학생의 행동이었습니다. 땡땡이는 매일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제 싸우는 빈도도 처음에는 2~3일에 한 번씩 싸우다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싸우다가 나중에 가서는 점점 늘어서 하루에 5번을 싸우는데 상대가 전부 다 다른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 땡땡이가 욕했어요. 선생님 땡땡이가 때렸어요 하고 끊임없는 학생 민원 또한 제기가 되었고 수업 진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다루게 될 문제는 앞에서 선재 선생님과 규림 선생님이 제시한 사례와는 살짝 다르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지도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이런 행동에 대한 지도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신규 발령 시절이었던 만큼 제가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지도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조언들을 받고 이를 적용해보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사례 소개에서는 이 땡땡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주변 지형, 즉 학생 주변의 맥락을 한번 분석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적용했던 다양한 지도 방법들에 대해서 이 방법은 왜 실패했고 이
이 방법은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특성부터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땡땡이는 제가 판단했을 때 과민 반응형과 저항 도전형이 섞여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감정적으로 큰 폭발을 일으켰고요. 사소하게 지적을 하더라도 이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해서 항상 피해의식이 강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항하거나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때 논리는 없는 무엇인지 아시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학생의 특성 안에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통제감과 자율성이라는 기저 요구가 깔려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가정 환경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땡땡이의 케이스에서는 이 가정 환경이 가장 큰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땡땡이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나가 당시에 학교폭력 피해자로 등교 중지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부 땡땡이에게 해소하면서 땡땡이는 집에서는 철저하게 약자의 위치에 있었고요. 이렇게 집안에서 쌓인 분노와 슬픔을 학교에서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또는 자기보다 아래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에게 해소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래 집단에서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땡땡이는 공격적 관심 추구형에 해당됐습니다. 과도하게 시비를 건다든가 수업 시간에 소란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유발을 했고요. 자신과 친한 남학생들과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모두에게 공격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싫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접촉을 피하면 되는 건데 굳이 먼저 다가가서 시비를 걸고 또 자신이 먼저 놀려서 주변 친구들이 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면서 소리 지르고 눈물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땡땡이는 사람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외로움과 분노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마친 후에 다시 이 문제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매일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를 괴롭히는 땡땡이의 행동 안에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 통제감과 자율성에 대한 기저 욕구가 깔려 있었고 또 분노, 슬픔,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적용했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실패했던 지도 방법들입니다. 먼저 학생과 1대1 대화를 통해서 저의 기대감을 학생에게 심어주고 또 학생의 감정 상태를 냉각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때는 제가 땡땡이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땡땡이가 안전에 대한 기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뿐더러 문제가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대화가 반복되고 이 대화 자체를 땡땡이는 공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교와 같은 공동체 생활에서는 감정대로 모든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방법이었는데요. 땡땡이는 아무리 단호하게 선을 그어놓아도 그 선을 넘음으로써 친구들에게 관심받기를 좋아했고요. 또 자신이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 항상 정당화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섭게 혼쭐을 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길을 팍 눌려놓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적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스타일상 저는 친밀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무섭게 혼쭐을 낸다든가 기선을 제압한다든가 하는 방식은 저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땡땡이는 강약약강의 특성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아니라 다른 스타일을 가지신 교사분께서 무섭게 혼쭐을 내서 길을 눌러놓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땡땡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놀랍겠다. 대응 안 하고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와 같이 땡땡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때 땡땡이 주변 학생들에 대해서 대리 강화를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방법 역시 땡땡이가 공격으로 인식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관점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다 함께 땡땡이가 노력하는 것을 격려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제가 이 방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땡땡이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교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땡땡이가 가지고 있었던 안전에 대한 기저 욕구가 충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땡땡이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친구들에게 충분히 말로 표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꾸준히 격려받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또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정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실에도 연계를 하면서 그 지도 방법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시도했던 회복적 생활교육 방법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그라미 대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의자로 원형 대형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러한 대형을 만들었고요. 우선 땡땡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점, 예를 들어서 땡땡이가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살짝 불안감을 느꼈었어, 이게 조금 무서웠어 하는 등의 이야기를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힘들었던 점을 들은 이후에 땡땡이가 나는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껴 와 같이 땡땡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땡땡이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은 후에 다른 친구들이 땡땡이에게 격려 및 조언의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두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땡땡이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안 꺼낼 수도 있고요. 다른 학생들이 땡땡이에게 공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저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대화를 하기 전에 땡땡이와 1대1로 먼저 우리가 동그라미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때 너가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하고 동의를 먼저 구했고요.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대화가 시작을 했을 때 동그라미 대화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안내를 했는데요. 이 동그라미 대화가 우리의 행복한 학급을 위한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서로 공격하는 자리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규칙을 한 번 더 정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땡땡이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격려 및 조언의 말을 건네는 것은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종이에 격려 및 조언의 말을 적어서 교사에게 제출을 하면 제가 필터링을 거쳐서 쭉 읽어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대화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서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땡땡이의 경우에는 그만하라고 할 때 멈추기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요.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땡땡이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저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땡땡이가 약속을 지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를 알아보고 신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신고함을 활용을 했는데 앞에서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학생들이 그때그때 신고 내용을 적어서 넣을 수 있게 했고 몇 월 며칠 몇 교시에 땡땡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내용은 제가 하교하기 전에 모두 꺼내서 읽어주고 또 그 신고받은 내용에 따라서 전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면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다니 다 너희들 덕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모두에게 간식을 주고 단체 강화를 주면서 모두가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교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3달 정도 반복을 한 결과 땡땡이의 문제 행동 빈도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에는 굉장히 표정이 순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리스크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원래 말 잘 듣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학생들이 오늘따라 유독 많이 신고를 많이 했다라고 한 날에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신고 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양품 강화를 많이 주었고요. 또 가끔은 제가 유도하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고를 해준 학생들에 대해서 땡땡이에게 이러한 친구들이 네 옆에 있다는 건 정말 복받은 일이다. 이 친구들에게 고마워해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땡땡이뿐만 아니라 평소에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넓혀주었습니다. 이렇게 문제행동 사례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같은 지도 방법이라도 효과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패했다고 소개드린 그런 지도 방법들도 학생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특성 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효과를 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학생 주변 맥락을 분석하고 교사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문제행동 사례 분석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행동 분석하기 실습을 해볼 건데요.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일단은 혹시 뭐 연수 내용에서 없으면 빨리 지나가고 생각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또 Q&A 혹시 듣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15분 동안 저희 사례 분석 저희 38쪽 맞나요? 39. 네, 39쪽 위에 거 이제 이 소그룹 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사례 분석을 15분 동안 뭐 개인적으로 화장실도 다녀오고 하시면서 사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시간이 한 35분 남을 것 같아서 사례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저경력 교사분들 순서대로 좀 사례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제 배우실 수가 있는데 또 저경력 선생님들은 그냥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떠올리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좀 저경력 선생님들 사례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들은 다음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 공감한 내용이나 새롭게 알거나 느낀 점을 함께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에는 오늘 연수를 통해서 그냥 비슷한 사례를 만난다면 어떻게 지도를 해보고 싶은지 진짜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적어보고 5분 안에서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휴식하시고